자, 어디 한번 보세. 우리 거에는 31쪽에 봤더니 뭐가 실렸냐면, 가작품의 김기림의 유리창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정종의 유리창인데, 김기림의 유리창이 있네. 근데 김기림 작품을 아마 작가 응계된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의 박제삼의 수정가가 나와 있네요. 오, 그래. 그러면 수정가가 나왔다 이거지. 그럼 일단 뭐부터 해볼까? 김기림의 유리창부터 해볼게요. 자, 요 놈은요, EBS 먼저 점검을 하고 가볼게요. 자, EBS의 99쪽이랍니다. 99쪽. 현대시, 얼마더라? 적어왔는데, 9번째 거. 9번째 걸 먼저 점검을 하고 가볼게요. 김기림 작품을 하려고 하는 거야. 자, 여기에서는, 초점은 뭐였냐면, 초점을 뒀던 건 어떤 게 이제 초점을 뒀냐면, 현실 비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비판하는데 뭘 가지고 할 거냐면,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할 거야. 다소, 환상적인,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담을 거야. 이거를 통해서 억압적 현실을 비판할 겁니다. 억압적 현실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좀 가질 거야. 그러면 비현실적인 얘기를 통해서 억압적 현실을 비판한다는 건 일종의 돌려서 얘기하는 거니까 우의적이겠죠? 우의적인 그런 작품이 되겠구나. 그러면 첫 번째 거는 뭘까요? 자, 거시기가 쓴 거시기감은 언급됐는데 전체 상황은요, 뭐가 나올 거냐면 흰나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시는 색채의 대비가 주를 이룰 거야. 흰나비는요, 무엇을 지향하냐면 청무밭을 지향합니다. 청무밭. 이게 흰나비가 생각하는 이상세계입니다. 얘가 생각하는 이상세계입니다. 이상적인 청무밭에 가고자 합니다. 근데 얘는 분명히 청무밭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얘가 잘못 봅니다. 요 밑에 이렇게 봤더니 푸른 물결이 있는 거야. 여기에 푸른 물결. 그러면 청무밭에 청색하고요. 푸른 물결에 푸른색을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얘가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나비가 이쪽으로 쓱 내려옵니다. 그럼 푸른 물결은 나비가 물에 날개가 젖으면 어떻게 해서 더 이상 날 수가 없겠죠? 요것이 상징하는 건 냉혹한 현실입니다. 냉혹한 현실. 그러니까 얘는 거의 갓난아기처럼요. 거의 현실을 모르는 애입니다. 그래서 막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건 누굴 얘기하냐면 1930년대 지식인입니다. 1930년대 나약한 지식인. 세상 물정 모르는 나약한 지식인입니다. 지식이니까 머릿속에 든 것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상향이 뭔지 다 알아요. 하지만 막 뛰어듭니다. 여기에 뛰어드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고야 물에 젖었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깜짝 놀라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럼 나비가 이렇게 올라갈 텐데 이렇게 올라가네. 나비가 물에 젖었으니까 잘 날아가지 못하겠죠? 근데 화자의 눈에는 저게 뭐로 보이냐면 이날 초승달이 떴습니다. 초승달이 떴는데 내 눈에는 초승달은 저 멀리 있겠지?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입니다. 초승달이 이렇게 해서 여기 마치 허리를 뚫고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얘가 마지막에 뭐라고 할 거냐면 나비 허리에 이렇게 합니다.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초생달이 시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즉 지식인이 나름대로 이상향을 꿈꾸지만 어떻게 세상 물정을 모르다 보니까 현실에서 좌절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 그러니까 흰나비도 현실 속에서 무기력하게 좌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네. 이 작품이 뭐였죠? 그렇죠. 이게 바다와 나비였죠. 바다와 나비고 얘가 누구 거냐면 김기림 겁니다. 요게 하나 실렸었고, 그러니까 나비가 물결에 가서 어쩌고 하는 거니까 다소 비현실적인 얘기겠죠. 요게 하나 언급이 됐었고, 또 하나는 거시기가 썼던 거시기 작품이었는데 이거 머릿속에 앞에 김기림이 1930년대라면 요번엔 197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억압적 현실은 첫 번째는 1930년대, 그 다음에 이 시에서는 1970년대. 이렇게 두 작품이 실린 거야.
요번에 이제 70년대인데 이 시대는 바로 뭐냐면 온통 이 나라는 안개의 나라였답니다. 안개 나라. 안개의 나라니까 앞이 보이지가 않겠죠? 자, 앞에 온통 안개가 껴 있어요. 그래서 이곳은 온통 부정적인 것이 막 자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민중들은 어떻게 써요? 얘를 본다 못 본다? 민중들은 못 봐요. 민중들은 정작 이곳을 볼 수 없어. 저 부정적인 것을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안개가 쫙 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안개는요 바로 부정적인 거냐, 그죠? 진실을 어떻게 해서 은폐하는 수단이군요. 이것은 진실을 은폐하는 거지, 은폐하는 수단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 그럼 귀로 들어야 한다죠, 그죠? 얘가 뭘 얘기할 거냐면, 그래서 우리가 사선택으로 선택한 건 들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일종의 이 안개의 나라를 사는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얘가 나름대로의 극복 의지를 갖습니다. 들어야 한다. 볼 수가 없으니까 들어야지. 부정적인 모습을 들어야지, 귀로. 자,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써? 뭐가 발달해? 귀가 발달하겠죠? 그래서 귀가 커집니다. 그죠? 귀가 커졌어. 즉 안개의 나라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토끼 같은 사람들 알죠? 귀가 커진 토끼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끼 같은 사람들은 귀가 커졌으니까 나름대로 들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니까 긍정이긴 합니다만, 아직 얘네들이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안개의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건 해결된 게 아니에요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부정입니다. 그죠? 이런 부정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들어야 하거든요. 근데 아직 현실은 해결된 것은 없어요 라는 얘기였군요. 요게 뭐였죠? 그렇죠. 요게 안개의 나라였고 누구 거였냐면 김광규였습니다. 김광규, 안개의 나라. 이렇게 두 작품이 실었네요. 그러니까 둘 다 비현실적인 얘기인데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억압적 현실을 비판해서 우의적으로 돌려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김광규의 안개의 나라에서 같이 껴들어와서 했던 유사작품은 뭐였지? 진실을 은폐하는 거. 이거 뭐였어요? 파수꾼. 그렇죠. 진실을 은폐하는 것은 희곡으로 한다면 이강백의 파수꾼을 한번 슬쩍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 시에서는 뭐 했었지? 우리가 본 건 하늘을 본 게 아니었어요. 소리 막 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야, 맨날 뭐 봤어요? 구름만 봤죠. 그러니까 구름을 닦아버려야 되고, 그 다음 쇠항아리만 봤네. 쇠항아리는 어떻게 버려야 돼? 찢어버리지. 그러면 티 없이 맑은 하늘이 보이죠. 그게 뭐야? 그게 뭐죠? 신동엽이 썼던? 누가 하늘 그렇죠.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요런 작품이 슬쩍 실렸습니다. 그래서 요 두 작품에 대한 설명은 혹시 궁금한 사람은 다시 유튜브 들어가서 하시고, 찾아봐서 하시고. 자, 이제 김기림의 유리창을 하기 위해서 밑밥을 좀 깔아봤어요. 좋다. 그러면 요 김기림의 유리창도 뭐야, EBS에 한 번 나와서 2015년인가 한번 슬쩍 나왔습니다. 한번 나왔는데, 유리창이라 일단 지우고 시작하자. 자, 유리창이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유리창은 바로 뭐냐면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유리창입니다. 내 마음이 결국 유리창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리창이라는 건 어떤 속성을 갖냐면, 바깥으로 보면은 좀 탄탄해 보입니다. 유리라는 게. 하지만 종종 뭐야, 툭 치면 푹 깨지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 거냐면 나름대로 강인한 듯 하면서도 연약하고,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어떻게 해서 유리창 흔들리는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 바깥하고 안에 온도 차이가 생기면 뭐 성에서 막 물 흘러오르잖아. 그게 내 눈에 뭐처럼 보냐면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런 거야. 즉 내 마음은 어떤 거냐면 되게 섬세해요. 섬세한 내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저 주변에 작은 변화나 작은 어떤 고통이나 이런 거에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섬세한 내 마음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놈입니다. 그래, 어디 한번 길게 나왔네.
여보. 그러면 구체적인 청자는 제시됐네. 그죠? 여보. 내 마음은 유리인가 봐. 내 마음은 유리. A는 B다니까 은유법이 쓰였네요. 그죠? 내 마음은 유리야. 겨울 하늘처럼. 이 하늘은요, 하늘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청교도라는 그 종교에서는 하늘이라고 한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냥 하늘 하자. 내 마음은 유리인가 봐. 겨울 하늘처럼. 이처럼 작은 한숨에서 흐려버린답니다. 작은 한숨 세모쳐야겠네. 그러니까 어떤 작은 고민이라든가 작은 아픔에도 나는 흔들리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걸 봤을 때 나는 어떻게 해서 좀 되게 민감하고요. 되게 연약한 그런 모습입니다. 조그만 변화에도 나는 움직이기 시작하나 봐요. 만지면 무쇠같이 굳은 채 하더니 겉으로는 하룻밤 찬설이에도 금이 가꾸려 찬설이 세모 땅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작은 시련입니다. 난 조그만 시련에도 이렇게 금이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어떤 거냐면 뭐 바람이 불어서 유리가 쭉 금이 갔다도 되고 있고요. 어떤 물방울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찍 내려오면 그 빗금처럼 보이잖아.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나는요 연약하고 섬세한 그런 모습인가 봐요. 그 다음에 뭐 굳이 뭐 사자성어로 하면 바깥은 센 척하지만 안은 부드럽대요. 뭐야? 바깥이 세고요. 바깥이 외곽내육. 그죠? 외곽내육이죠. 바깥이 센 척이 하는 거니까 외는 강, 안은 부드럽죠. 그러니까 외곽내유죠. 바깥이 센 척하고 굳이 쓰자면 눈풀에 부는 날 눈보라입니다. 함경도 방언이 눈보라의 함경도 방언입니다. 눈보라 부는 날은 소리치고 우. 눈보라 보면 막 바람 많이 불 거 아니야. 그럼 유리가 두둥둥둥둥 소리 나잖아.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밤이 물러간 뒤면 온 뺨에 눈물이 어딥니다. 맞죠? 물 줄줄 흐르잖아. 그죠? 그럼 눈보라라든가 밤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세모겠지. 나 지금 어떻게 해요? 되게 연약하고 민감하고 섬세하고 눈물 많은 사람이에요.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타지 못하는 정열 박쥐들의 등대. 타지 못하는 정열 박쥐들의 등대 이렇게 읽는 게 낫겠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유리창 지금 요거야. 내가 지금 저 바깥에 유리창 있고 지금 등불을 켰잖아. 저 바깥에서 보면 이렇게 등이 박쥐들처럼 등불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옛날 등은 이게 아니라 전구 백열등 보시면 이렇게 줄 쭉 내려오잖아. 이렇게 줄 쭉 내려오는 백열등 켜놓잖아. 그럼 이게 유리창에 이렇게 비친단 말이야? 근데 바깥에서 보면 어떻게 했어? 이게 박쥐가 달려있는 그 박쥐 등처럼 보인다고요. 밤마다 날아들어 별들을 부러워 쳐다본답니다. 아, 나는 뭔가를 부러워하는군요. 별을 부러워하는 존재군요. 그러니까 뭔가 꿈꾸는 이상이라든가 꿈꾸는 세상이 있는 거야. 그걸 늘 부러워하고 그리워합니다. 여보, 내 마음은 유리인가 봐. 달빛에도 이렇게 부서지니 한없이 섬세한 마음인가 봅니다. 요것들 상황을 슬쩍 설정한다면 그럼 비교적 간단한 것 같아요. 이건 다 나온 것 같아요. 첫 번부터 내 마음은 유리인가 뭐 했죠. 그럼 내 마음은 뭐야? 유리예요. 그러면 왜 그런지를 찾아야겠네. 1년 같은 경우는 왜 뭐야? 쉽게 흐려진다고 그랬죠. 쉽게 흐려집니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뭐 연약하다고 좋고요. 어떤 민감한 모습, 뭐 이런 모습도 좋고 뭐 여러 가지고. 그 다음에 2년 해봤더니요. 겉으로는 센 척하지만 결국 어떻게 써요? 금이 쭉 갔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도 어떻게 쉽게 금이 가는군요. 금이 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쉽게 금이 간다라고 하는 거 봤을 땐 되게 뭐 연약하고 뭐 이런 얘기인가 봐. 그 다음에 3년에서는요. 뭐 눈보라 불고 밤이 오고 어떤 시련이 있으면 난 어떻게 해서 울어버린다 있죠. 눈물 많은 남자예요. 뭐 감성적 뭐 좋은 말 다 쓰자. 감성적이에요. 뭐 이런 얘기 같고요. 4연에 봤더니 별을 부러워한대요. 아, 뭔가를 그리워하는 거네. 별을 부러워한다라는 걸 봤을 때, 아, 뭔가에 대한 이상과 꿈을 가지고 있나 봐. 그죠? 오케이. 그런데 이런 나는 어떻게 해요? 달빛에서 이렇게 부서진답니다. 쉽게 부서지나 봐요. 결국 얘기하는 건, 내 마음은 섬세한 내 마음이에요.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가 봐요. 나는 참 섬세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 정도고요. 모더니즘파가 가졌던 어떤 김기림의 시와는 좀 다릅니다. 모더니즘은 도시문명을 비판하거나 막 이래야 되는데 이건 다 거의 예외적인 작품이죠. 도시문명보다는 자기 감성을 노래했던 그런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야? 이거 수정가가 좀 슬쩍 보이네. 수정가. 박제삼의 수정가가 보이네. 자, 수정가인데요. 박제삼인데. 박제삼은 주로 한을 노래하는 시인입니다. 그래서 김소월을 이어서 나온 사람이 박제삼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주로 한을 노래했던 시인이 박제삼입니다. 그러면 뭐 한을 노래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김소월 이후에 박제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춘향전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설정은 어떤 거냐면 여기에 마치 푸른 산이어도 좋고요. 푸른 언덕이 이렇게 있는 거야. 푸른 산과 푸른 언덕. 그래서 지금 춘향이가 여기에 있어요. 춘향이. 그럼 춘향은 어떻게 해요? 늘 어떻게 해요? 이 산을 넘어서 아마 님이 넘어갔나 봐. 그러니까 님은 이 산을 넘어서 오나 보죠. 그래서 어떻게 써? 이곳을 항상 뭐하고 있어?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리움이겠죠? 뭔가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얘기겠지. 하지만 그 님은요, 어떤 존재냐면 마치 바람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람처럼 떠났습니다. 여기에서 바람이라는 것은요, 시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누가? 몽룡입니다. 몽룡이는 바람 같은 몽룡이라 이렇게 쓸까? 바람 같은 몽룡이에요. 자유로움. 여기저기 쉽게 떠났다가 뭐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고 하는 이런 사람인가 봐. 얘를 늘 기다린대. 얘는 바람 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써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춘향이가 바라보는 건 뭐만 바라보겠어요? 그죠? 늘 뭐만 봐? 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그리움만 쌓여가겠죠? 요런 상황을 빗댑니다. 그러면서 박제삼은 요 상황에서 뭘 초점을 뒀냐면 이때의 이 춘향의 마음에 초점을 뒀습니다. 이때의 이 춘향의 마음. 야, 그러면 두 작품을 묶은 이유가 있네. 자, 유리창하고요. 박제삼의 수정가는 유리창은 섬세한 내 마음, 박제삼의 수정가는 춘향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묶은 건 뭐냐면 결국 이런 건가 봐. 추상적 관념을, 마음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이죠. 이것을 어떻게 써? 구체화시킨 작품이네요. 그죠? 그래서 내 마음을 어디에? 비유했죠. 그죠? 빗댔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춘향의 마음이 내가 봤을 때 너무 아름답다고요. 그래서 이제 얘가 시를 썼습니다. 볼게요, 이제. 산문시가 나왔네. 집으로 친다면, 춘향이의 마음을 집으로 친다면, 이런 말입니다. 정화수니까 깨끗한 물이죠. 깨끗한 물. 정화수 잔잔한 위에 아침마다 새로 생기는 물방울에 신선한 우물집이었을래네. 그러면 거기에 신선한 우물집, 물방울에 신선한 우물집. 일단 정화수 자체도 깨끗한데 거기에 생기는 우물이랍니다. 그럼 뭐 깨끗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바로 뭐냐면 물방울에 신선한 우물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물집 이렇게 설명했네. 깨끗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야. 거기 순수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때가 묻지 않았다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춘향이가 여기 바라보면서 이몽룡이 오면 과거 장원급제를 했겠지? 그럼 나는 뭐 신분이 상승하겠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야. 오직 이몽룡이라는 남자만을 그리워했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을래 동그라미 쳐볼까? 그 다음 한 줄 내려가면 또 을래, 또 두 줄 내려가면 을래 나옵니다. 뭐뭐 했을래 이런 건데 이런 거 우리가 옛날풍이죠. 예스러운 말투죠. 예스러운 말투죠. 예스러운 말투. 그러면 이건 왜 하냐? 느낌이 이런 거야. 신선한 우물집이었다 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거 하고 신선한 우물집이었을걸? 이건 좀 의미 다르죠. 그러니까 감정을 좀 절제시키는 거죠. 감정을 절제시키네. 예스러운 표현을 통해서 감정을 절제한다? 이거 괜찮습니다. 신선한 우물집이었을래. 또한 이운이 나는 마루에 그 끝에 평상의 가라앉은 뜰하게 조용한가 보죠. 물냄새 창창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물냄새 창창한 그런 집이래. 물냄새 창창한 집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물냄새는 어떤 거냐면 정화수같이 깨끗한 물의 냄새만 난다는 거야. 소독약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순수하다는 얘기 계속 하는 거야 지금.
서방님은 바람 같단들.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구나. 서방님이 바람 같다고 했으니까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실현이 아니라 바람 같은 몽룡이라 썼던 건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바람 같단들. 어느 때고 바람은 어려서 올 따름. 나 자연이 온다. 그러니까 재회에 대한 믿음을 하네. 바람 같은 몽룡이지만 언젠가는 어려서 올 거예요. 아, 알아서 올 거예요. 알아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재회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지금. 그 옆에 순순한 쓰러지는 물방울이 찬란한 춘향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순순히 쓰러지는 물방울이군요. 순순히 쓰러지는 물방울이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통점은 뭐냐면 얘는 물입니다. 물 냄새 창창한 물방울의 물입니다. 즉 어떤 여기서는 불순물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물은 바로 뭐냐면 바로 순수함입니다. 순수. 그럼 다시 이제 하루에 몇 번쯤 푸른 산 언덕들을 눈 아래 굽어보았을까나.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푸른 산 푸른 언덕 쓴 거야. 얘는 항상 푸른 산을 보면서 푸른 언덕을 보면서 춘향이가 거기를 바라보면서 그리움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일렁에 오는 푸른 그리움이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푸른 그리움은 그립다라는 것은 추상적인 거잖니. 근데 푸른색이래요. 시각화시켰군요. 두 개가 묶인 이후 추상적인 관념 또는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한다는 거에서 두 개의 공통점이네요. 그 앞에 거다. 그 앞에 도하나 네 거 치워줘라. 저거 뒤에 모의고사 아니야? 네 거야? 아, 그래? 이건 뭐 개똥폼 잡고 와. 그냥 빨리 앉아 이씨. 뭐야 저기 뭐 씨. 아, 늦게 와서 개똥폼 잡아 이 새끼가. 아, 빨리빨리 앉지 이놈 새끼. 자, 그럼 계속 갑니다. 저좀 까봤잖아 이씨. 아, 푸른 그리움이 31쪽 하고 있어요. 어울려 흐느끼는 물살 짖는 어깨가 얼마나 하였을까나. 흐느껴 물살 짖는 어깨구나.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바라보면서 춘향이가 어떻게 해서 보면서 안 오니까 어떻게 울겠지. 그러니까 어깨가 들썩들썩 하나 보죠. 그거를 지금 뭐라고 하냐면 흐느껴 물살 짖는 어깨가 얼마나 하였을까. 어깨를 들먹이며 얼마나 울었을까. 이런 얘기지. 진실로 우리가 받들 산신령은 그 어디 있을까마는 산과 언덕들의 말리 같은 물살을. 산과 언덕들이 말리 같은 물살이라는 건 이거야. 산과 언덕이 말리 같은 물살을 낸다니까 여기 산, 여기 산, 여기 산, 여기 산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님이 어떻게 써요? 몽룡이가 여기 갔으니까 도대체 언제 올까? 저 수많은 언덕을 넘어서 언제 올까? 이런 얘기하는 거나 봐요. 춘향은 바람에 어울린 수정빛 임자가 아니었을까. 수정 같은 임자래요. 요번에는 다시 춘향이는 수정빛 임자랍니다. 그러면 얘는 또 뭐냐면 수정도 되게 아름다운데 거기에 빛이네요. 그죠? 여기서의 빛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써? 뭐 아름답다는 게 수정이니까 여기에 수정 또는 수정빛 요것은 아름다움을 얘기하나 봐. 결국 화자가 관찰한 춘향의 모습은 뭐예요? 순수하고요.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군요. 누가? 춘향이가. 화자가 봤던 춘향이는 순수함과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이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한 겁니다. 그러면 제3의 수정가도 슬쩍 했다면 자, 잠깐 자, 일단 EBS 점검하고 가볼게요. 수정가가 나왔다고 그랬죠, 아까. 요건 EBS에 몇 쪽에 있냐면 찾았는데 34쪽. 34쪽에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34쪽. 개념학습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연결했냐면 여기는 지금 춘향 나왔죠? 그 소설에 춘향전을 연결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우리도 춘향전을 한번 점검만 하고 가볼게요. 춘향전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다 설명할 마음 없고요. 자, 일단 인물과 주제 정도만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 자, 일단 우리의 주인공은 이몽룡이라 합니다. 이몽룡. 얘는 남원부사의 아들이죠. 남원부사 아들입니다. 양반이란 얘기입니다. 양반. 그 다음에 성춘향이 있네요. 성춘향이 있고요. 얘는 성참판.
플러스 누구야? 월매. 그래서 참판과 기생, 월매죠. 기생, 월매의 결합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신분은 뭐야? 기생. 기생입니다. 여자의 신분을 따라간다 합니다. 기생인 거야. 그러니까 성춘향 기생이야. 그래서 우리가 춘향전 보시면 방자하고 춘향이하고 반말합니다. 서로가 반말해요. 왜냐면 신분이 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지? 변사또. 변학도죠. 이거는 뭐 그냥 나쁜 놈이니까 그냥 세모 치고 갖고. 그죠? 세모고. 일종의 뭐 탐관오리겠죠. 탐관오리겠고. 그 다음에 성춘향은 이몽룡과의 어떤 사랑을 성취하죠. 사랑을 성취합니다. 그러면 요 사랑 성취에서 이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건 1번 뭐라고 그랬어요? 신분 상승 욕구도 있다고 그랬죠. 신분 일종의 상승 욕구. 왜냐면 아까 춘향이는 기생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양반과 결혼을 한다는 건 아마 당시에 깔려있던 어떤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가 있지 않겠느냐. 자, 두 번째는 뭐 그냥 간단하게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이 사랑이라는 건 신분도 초월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도 담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변사또가 춘향이에게 수청을 요구하죠. 수청을 요구합니다. 그죠? 그랬더니 성춘향이 뭐 이 개새끼야 욱해버립니다. 그죠? 이건 거절을 하죠. 그러면 당시에 양반이 수청을 요구하면 다 신분이 낮은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써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되죠. 근데 이런 건 뭐겠어? 일종의 이런 탐관오리들이 많았나 보죠. 근데 백성들이 저항을 못했는데 소설 속에선 저항하는 거야. 탐관오리에 대한 백성의 저항을 알려주고 싶은 거야. 지금 제가 자꾸 이렇게 여기를 초점을 두자면 현재 올해 EBS 춘향전의 포인트는 이것의 의미가 뭔지를 자꾸 물어봐요. 이거 큰 의미, 그죠? 그 내용의 디테일에서 어떤 갈등이 있냐 이걸 물어보지 않았고요. 요것들이 주는 의미가 뭐냐를 물어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필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이몽룡은 변사또를 어떻게 했어요? 이 나쁜 놈아 하고서 처벌을 했죠. 그러니까 이 처벌한 거 여기서는 뭐 당연하게 선한 일해라 이놈 새끼야. 전선징악이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 1번, 여기 2번. 2번은 저 춘향전과 좀 유사한 것을 포인트를 좀 해볼게요. 어디냐면 뭐에다 초점을 둘까? 여기에 초점을 볼게요. 탐관오리에 대한 백성의 저항. 여기다 초점을 더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한번 알려줬냐면 권력에 맞서 백성이 정절을 지켰죠. 여기 하나 한번 해줬죠. 그 다음에 어디로 끌고 가려고 제가 이걸 할 거냐면 우리 고전산문이 어떻게 했냐면 앞에가 주몽신화가 실려 있고요. 그 두 번째 작품이 용소와 며느리바의 전설이 실려 있습니다. 맞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설이 실렸어요. 그럼 우리의 산문문학은 어떻게 흘러가냐면 설화, 그 다음 뭐가 실려요? 그 다음에 설화, 산소리. 그 다음에 설화 다음에 소설이 가잖아. 그 사이의 중간 역할이 뭐 있어요? 가전체문학입니다. 가전체문학. 그죠? 그래서 우리 책에는 가전체문학이 몇 개나 있게 해요? 수능특강에는 5개. 네, 뭐 이렇게 많어? 3개? 3개 있어요. 첫 번째 뭐 있었어? 조친문 있었고, 또 하나 국선생전 있었고, 또 하나 몰라요. 최척전. 야이씨, 그게 언제 가전체야? 서재 밤에 만났죠? 서재야외로. 서재 야회로. 그죠? 이렇게 3개가 실렸어요. 3개가. 그 다음에 그 비교 작품이 뭐였냐면 국순전이 비교 작품을 같이 실렸으니까 총상적으로 한 4개가 실려 있는 거야. 고전 산문 12개 중 4개면 비중은 좀 엄청 크죠. 가전체가 비중이 크다. 자, 이제 여기서 나는 어디로 끌고 갈 거냐면 설화 문학을 끌어들일 거야. 자, 그러면 요건 거시기가 쓴 거시기라고 했었죠. 기억나시나? 나요. 자, 그래, 좋아. 그럼 전반부 후반부를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의 주인공의 이름이 뭐냐면요,
도미입니다. 도미. 이거 먹는 거 아니다. 사람 이름이야. 도미입니다. 그렇죠. 눈 빠져요. 도미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쁜 놈이 누구죠? 가장 힘 있는 사람. 그렇죠. 게루왕. 게루왕이 가장 힘 있는 존재고요. 얘가 나쁜 놈으로 나옵니다. 권력자입니다. 권력자 중에 최고의 권력자를 얘기하는군요. 자, 그래서 이 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성의 정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성의 정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갖습니다. 일단 게루왕은 여성의 정절이라는 건 없다라고 합니다.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무슨 여성의 정절이 있냐, 개소리 말아라 합니다. 여성은요, 어두운 곳에 가면 정절을 지킬 여인은 없답니다. 정절 지킬 여자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두운 곳에 간다는 건 어떤 극심한 시련이 온다면, 아주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무슨 여성이 정절을 지킨다, 그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도미는 아니에요. 내 부인은 그렇지 않던데요 합니다. 거기에 내 부인이라고만 안 했으면 이렇게 빡치지 않을 텐데, 뭐라고 하냐면, 내 부인 같은 경우는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내 부인은 어떤 역경이 있어도 정절을 지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역경이 있어도 정절을 지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루왕이 이 새끼 봐라, 내가 말했는데 어디 감히 나의 말에 토를 달아? 그래, 너 한번 맛 좀 봐라 하겠죠. 그래서 누구야? 그 당시에 가장 예뻤던 도미의 아내입니다. 사실은 이 얘기는 왜 했냐면, 게루왕은 도미의 아내가 예쁘다는 소리를 이미 들었어요. 그래서 저놈을 어떻게 뺐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얘를 뺐을 방법이 뭐였어? 눈을 뽑아요. 아니야, 뭐 처음부터 보면요, 게루왕이 직접 가서 나 너 좋아 이렇게 했으면 좀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게루왕의 신하를 보냅니다. 그래서 보내서 네가 게루왕인 척해라 해요. 내가 왕인데 너 나에게 시집와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유혹이죠. 물론 중간 단계 게루왕이 뭐 다른 사람을 시켜서 했겠지만 어쨌든 얘가 한 거죠. 그래서 얘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랬더니 도미의 아내는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나는 결혼한 여자야, 내 남편은 도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도미의 아내가 잠깐만요, 뭔가 좀 다시 하고 나올게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바깥에 누굴 내보내? 자기의 시비를 내보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해서 아바타를 보낸 거야. 게루왕도 아바타 보내고요, 도미의 아내도 아바타를 보내요. 그래서 아바타끼리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아바타가 게루왕에게 보고합니다. 이제 사랑을 나눴습니다. 여성은 역시 정절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해요. 그래서 게루왕이 도미한테 얘기합니다. 봐라 인마, 네 부인 나랑 사랑을 나눴다라고 합니다. 내가 확인해봤더니 아니던데요? 우리 시비가하고 어떤 남자하고 사랑을 나누고 갔대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빡칩니다. 자, 여기서 거절을 한 거죠. 요 거절한 거, 그 다음에 게루왕이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속인 거죠. 그러니까 더 열이 받는 거야. 어쨌든 뭐 나쁜 놈입니다. 이제 후반부로 가면 이제 게루왕이 보복을 해야겠죠. 그래서 게루왕이 어떻게 합니까? 눈을 뽑아요. 누구 눈? 도미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이런 그 자리에서 빡쳐서요, 게루왕이 눈을 뽑아, 좀 이상하잖아. 눈을 멀게 합니다. 멀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바다에 버려져요. 강물인데 바다에 버려져요. 한가운데 둥둥둥 떠다닙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남편의 눈을 뽑아버렸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누구 잡아와? 도미 저 안에 잡아와. 도미의 아내를 어떻게 한다? 잡아옵니다. 잡아와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도미 아내가 하늘에 대고 하소연을 합니다. 하느님, 하늘에 계신 천지신명이시여, 여에게 무슨 시련을 주십니까? 하늘에 하소연을 했더니 뭘 줘요? 그죠? 조각배를 보내줍니다. 조각배를 보내줘서 조각배를 딱 탔더니 이 배가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어디로 가요? 바다에 떠돌아다니는 도미한테 가요. 그래서 도미를 구출, 그리고 나서 행복하게 살았다 얘기했군요. 이게 뭐야? 도미서. 그렇죠. 얘가 도미설화입니다. 도미설화. 누가 썼어요? 이상이. 그죠? 우리 미상 선생님이 쓰셨고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설화는 설화인데 관탈민녀설화라고 합니다. 그죠? 권력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 뺏었습니다. 어디? 백성의 여자를. 관탈민녀설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알려드린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자, 우리가, 고전 3문 첫 번째는 신화가 있죠. 그러니까 설화에는 세 작품이 있다고 그랬잖아. 시험 문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가글에 설화의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줄글을 쭉 나열합니다. 설화에는 뭐 있죠? 신화, 전설, 그 다음 뭐야? 민담. 이렇게 세 개가 딱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EBS에서 배운 이거는 뭐 신성성을 갖는다고 그랬고요. 신성성을 갖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전설은 신빙성을 갖죠. 뭘 가져? 증거물이 항상 있는 거잖아. 그죠? 얘는 흥미성을 갖습니다. 재미 위주로 쓰는 거야. 그러면 요 설명들을 쭉 합니다. 전설은 신빙성을 갖고 그 지역에서 전승되죠. 그 지역의 그 사물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 내용을 쭉 쓰는 게 가글. 그래서 나글에서는 뭘 실려? 각각 한 작품씩 실어주면 되겠지. 그죠? 그럼 뭐 하냐면 여기서 이제 신화가 실릴 건데 우리는 뭐 배웠어? 주몽신화를 배웠죠? 주몽신화. 그래서 딸려서 뭘 해줬지? 주몽신화를 배웠지만 하나 더. 이거 말고 단군신화도 같이 해줬죠. 그죠? 이거나 둘 중에 하나 실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글에서는 뭘 실으면 돼? 다글에서는 얘는 EBS에 나왔으니까 EBS에 나온 걸 피하고 싶으면 얘를 실으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럼 다글에서는 전설이 실릴 건데 우리 이과에는 뭐 실렸어? 그렇죠. 용소와 며느리바이가 실렸잖아. 용소와 며느리바이 전설에 실렸어요. 이것도 전설이거든요. 그러면 당시 전설이 실렸으니까 다른 전설 실턴가. 그러면 가나다 딱 세트가 나오겠죠. 그럼 시험 문제 하나 내겠네. 그죠? 여기 세트. 그래서 저쪽에 설화를 좀 가져왔습니다. 관탈 민녀라는 점에선 춘향전과 비슷하고, 그 다음 어차피 설화문화 하나 집어넣어서 시험 문제 낼 것 같다면 저렇게 되지 않겠느냐. 체크. 자. 나온 김에 다시 정리. EBS 110쪽이래요. 110쪽에 고전 산문 1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고전 산문 1. 주몽선화 신화가 실렸는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뒀냐면 주몽신화 중요하다. 그죠? 그런데 요거 EBS에서 안 나온 걸 한번 집어넣고 싶으면 우리에게 익숙한 단군신화 정도 쓱 집어넣으면 될 거다. 그래서 두 작품을 비교했습니다. 비교했어요. 자, 기억나십니까? 주몽은 누가 만나죠? 저 하늘의 짱. 해모수? 천재가 있고 그 아들이 해모수죠. 해모수. 그 아들이 누구야? 얘가 주몽입니다. 3대에 걸쳐서 나온 거구나. 단군신화도 가장 위에가 누구야? 누구라고요? 3대. 무슨 이씨. 환인이죠. 환인. 그 다음에 그 다음이 누구야? 그 다음에 걔가 환웅이고 환웅의 아들이 누구야? 얘가 단군이죠. 그러니까 둘의 공통점은 3대기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런데 주몽신화도요. 하늘의 왕인 해모수와 그 다음에 강물의 신이었던 누구? 유화. 그죠? 유백의 딸 유화랑 결혼을 하지요. 그죠? 그러면 뭐냐면 자, 하라, 천부. 그죠? 아빠는 하늘에서 내렸고요. 엄마는 어디야? 지모형 설화입니다. 화소. 이렇게 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요. 환웅은 하늘에서 있었죠? 그 다음 엄마는요? 곰이 변했죠. 땅에 있는 곰이 변하니까 천부, 지모. 그죠? 하늘의 아빠, 땅의 엄마가 결합한 그런 경우였죠. 그 다음에 다음 뭐냐면 하늘의 손자들이죠. 천손, 하강형 화소가 있다라는 공통점을 갖더라. 다음 차이점은 주몽신화의 주몽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아래에서 태어나죠? 난생설화죠? 난생. 그 다음에 단군은요? 곰이 여자로 변해서 낳지요. 그러니까 태생이죠. 저건 난생이고 여기는 탯줄을 끊고 나오니까 태생이겠죠. 그 다음에 토템신앙, 단군신화는 아마
호랑이를 상징하는 부족과 곰을 상징하는 부족 중에서 누가 힘이 센 거야? 곰을 상징하는 부족이 힘이 세요,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어떤 토템 신앙이 있어요. 하지만 주몽신화는요, 토템 신앙이 있다라기 하기에는 조금 미약합니다. 이것이 아주 미약합니다. 물론 어려움을 겪었을 때 자라가 다리를 놔줘서 도망가죠. 물고기와 자라가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 물고기와 자라가 도움을 줬지만 그것을 숭배한다까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일반적인 다른 것보다는 조금 우선시하는 건 같긴 해요. 그래서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주 극히 미약하다. 단군 신화와 비교할 때는 극히 미약하다. 그 다음에 단군 신화 같은 경우는요, 특별하게 시련과 갈등이 있어 없어? 없어요. 시련 갈등이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근데 주몽 신화는 누가 죽이려고 해? 아들이 그거였지. 아들들이 왕이랑 형제. 그렇죠. 걔네들이 막 죽이려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아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써? 왕의 아들도 어떻게 써? 너무 잘났잖아. 그래서 서로 죽이려고 해서 쫓아오죠. 그래서 결국 도망가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 써? 시련과 갈등이 어떻게 써? 잔뜩 합니다.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EBS 넘어가서 114쪽이래요. 바로 연결되면 전설이 나오죠. 이게 고전산문 두 번째 건데 용소와 며느리 바위가 나옵니다. 용소와 며느리 바위가 바로 연결될 건데, 전설이다 보니까 항상 뭐가 있다? 신빙성이니까 얘가 뭐야? 얘가 증거물입니다. 그러니까 신빙성이 있어야 되니까 증거물이 존재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놈은 뭐예요? 전설이에요. 이 얘기고요. 자, 그래서 얘가 초점을 둔 거, 자, 장자가 있는데 얘는 탐욕적 인물이라고 했죠? 탐욕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 아예 얘는 부정적인 애라고 아주 얘기를 해줍니다. EBS에서. 그 다음에 탐욕을 경계하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야? 스님 아닌가? 왜 이래? 며느리가 어떻게 해서 탐욕을 경계했습니다. 탐욕을 경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도덕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좋은 건 다 얘가 합니다. 도덕적 가치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긍정적 인물로 묘사가 됐습니다. 요 사이에서 장자를 혼내주고 며느리가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니까 상을 내려야겠죠. 그게 누구야? 스님. 그게 스님, 도승입니다. 도승은 초월적 존재겠구나. 얘는 초월적이네. 그래서 이 도승은 저 못된 장자에게 어떻게 써? 도와달라니까 똥 줬잖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징치합니다. 징벌하여 다스릴 치자. 징벌하여 다스립니다. 벌을 내려버립니다. 그럼 도승은 탐욕을 경계하고 도덕적 가치를 추구한 며느리에게 뭐 하겠어? 이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줍니다.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면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네가 좋아하는 것 3개만 챙겨서 가도록 하여라.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얘기해주죠. 하지만 이런 탐욕을 경계하고 도덕적 가치를 추구한 며느리면 행복해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돼요? 돌로 없어요. 그렇죠. 금기를 어겨서 돌로 변하죠. 금기를 어긴데. 근데 올해 우리 EBS에서는 저 금기를 어긴 요 며느리에 초점을 뒀는데요. 얘가 뒤를 돌아보지 마라 했는데 뒤를 돌아봤어요. 근데 이거는 뭐야? 죄를 진 게 아니죠. 죄를 지었으면 돌이 돼야지.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장자처럼 징치를 받으면 당연한데 이건 죄가 아니고 뒤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나니까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놀란 거예요. 어이구 깜짝이야 쳐다봤다가 돌이 변한 거잖아. 어떤 놀람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호기심, 그죠? 이거는 인간의 내재한 감정들이죠. 이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바위가 됐군요. 그러면 인간의 본질적 한계죠. 본질적 한계로 인해서 이렇게 돌이 됐다. 즉 인간은 늘 탐욕을 경계하고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고 또는 긍정적으로 살아온다 하더라도 인간의 내재한 본질적 한계로 인해서 실패합니다 라는 얘기를 담았던 거였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해서 그러면 앞에 설화문학도 나왔겠다. 그 다음에 인간의 본질적 한계로 좌절하는 모습은 뭘 해줬어? 시에서
기발 말고 설아가 나오면서 박혁것의 엄마 나오는 거. 몰라요. 에? 유리왕. 유리왕이 왜 나와 또? 세상에. 그래서 박혁것의 엄마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아기야 바깥으로 나가라 하는데 어떻게 했어? 결국 나가지 않잖아. 하지만 해일이 떨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어도 이 엄마는 너를 기다릴 거야 뭐 이런 거. 꽃차 이 새끼 무슨 쌈이야. 꽃차 문 열어라. 부제목이 있어요. 맞아요. 뭐? 이게 뭐야? 이라 이씨. 이거 다시 설명해야겠네. 진정을. 자, 거시기 쌈 거시기고요. 자, 이건 부제목도 있고요. 상황을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나는요, 이곳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노래를 부르면 저기 있는 세상으로 떠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구름까지 가다가 여기서 어디서 땅 좌절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다시 되돌아온답니다. 되돌아옵니다. 좌절하네. 그러니까 이런 구름 같은 게 인간에 내재한 어떤 한계 이런 겁니다. 세상에 여기 있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타고 달려가면 여기는 가지 못하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나 얘도 어떻게 써요? 어디서 멈춰? 바닷가에서 멈춥니다. 그러면 얘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 한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멈췄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또는 누군가는 계속 이상을 꿈꾸는데 자꾸 좌절하네? 그러니 행복할 리가 없죠. 그래서 얘가 뭐라고 했냐면 입맛을 잃었다 이렇게 합니다. 즉 좌절감을 표현한 말이겠죠. 입맛을 잃었다는 건 좌절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좌절감이 극에 달했더라. 하지만 나는 어떻게 했어요? 인간이 이 정도 되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울어버려야 되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다시 어떻게 했으면 좋겠대요? 문을 열어라 합니다. 문 열어라 꽃차, 문 열어라 꽃차. 이걸 무려 4번이나 반복합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 극복 의지를 가졌다고 그랬죠. 이 글의 제목은 뭐야? 그렇죠. 꽃밭의 독백입니다. 꽃밭의 독백이었고 부제목이 있다고 그랬죠. 뭐지? 꽃이 좋아요. 아니야 새끼야. 짧은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의 짧은 얘기. 이 여자의 이름 사소단장. 오케이. 사소단장이었어요. 사소가 누구냐면 누구라고요? 박혁것의 엄마입니다. 박혁것의 어머니야. 지금 제가 설명한 건 일반적인 설명이지만 이거를 임신과 출산으로 좀 맞춘다면 박혁것애가 임신을 했어요. 그럼 엄마로서 어떻게 했어요? 아기가 출생하는 건 되게 어쨌든 제가 뭐 잘못 얘기했나 보지. 엄마로서 아기가 출산하는 게 바깥으로 나가는 걸 되게 행복하겠죠. 하지만 무척 고통스러웠나 보죠.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스스로 어떻게 바깥으로 나오게 여러 번 도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러면 입맛을 잃었다는 건 일종의 어떤 입덧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해일이 온다 하더라도 꽃차 문 열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는 어떤 출산의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너를 만나고 싶구나 이런 글이라고요. 됐냐? 그래서 박혁것의 엄마가 나왔던 사소단장까지 연결했었어. 자, 그러면 거기에 1, 2, 3 슬쩍 풀어주시고 이건 숙제, 이것도 숙제. 자, 난 조금 끊었다가 할게.